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 조사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 가는 걸 봐온 국민은 대법원장 검찰 조사, 그런가 보다 그러실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일입니다.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이랍니다. 당대 최고의 법률가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적폐청산 외쳐온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직설이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패널 선정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법조인이 좋을까, 학계 교수님들이 좋을까. 고민 끝에 결국 변호사 세 분으로 정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또 다른 서정욱 변호사님.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시작했을 시간입니다. 오전에 검찰청과 대법원 상황을 봤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고한 대로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하고 검찰로 이동했습니다. 뭐라 했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발언 내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독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죗값을 짚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거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검찰 출석이 앞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발언 들으셨습니다. 일문일답까지 들으셨고요. 현장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웠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언 자체가 잘 들리지 않아서 자막 처리를 해드렸는데 어찌 됐든 얼마나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거고 세 분 변호사님들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앞뒤 전후 사정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말씀 전에 패널 선정에 저희가 고민이 많았다고 했던 이유는 서기호 변호사님 제 고민 컸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죠? 네.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피해자로 각인이 돼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판사 재임용 탈락하셨어요. 네. 이로죠?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탈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일 수 있어서 하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공과 사를 구별해서 예. 저희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예. 공적인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대답을 해주셔서 예.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 변호사님은 본인 스스로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적 판사 재임용 탈락의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맞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네, 사적인 네. 감정을 배제하고 네. 객관적인 말씀만 드리겠다라는 좋습니다. 뜻입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든 법률적 판단에 대한민국의 제일 정점에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도 좀 더 객관적이고 법률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자는 저희 의지를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서 변호사님부터 여쭤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발언 네. 다 들으셨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 때 예. 검찰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이유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직 대통령조차도 자기가 근무했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인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한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을 망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신분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도 내가 대법원장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함의가 있다 이런 해석 좋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씨가 무릎을 치면서 야 나는 왜 저때 저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 맞아 내가 대통령이었지. 그러면 검찰 나갈 때 골목 성명을 낼 게 아니라 청와대로 가서 내가 근무했던 청와대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었어야 되는 무릎을 쳤을 것 같은데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예상은 되죠. 저분의 성향이나 뭐 그동안의 발언이나 하는 걸 보면. 네. 법률적으로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고요. 피해자 네.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법부를 겨냥해서 탄압하고 있는 이 상황.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공조를 해서 나를 공격하고 이것은 나에 대한 개인적 공격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법부에 계신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다. 전국의 후배 판사들이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당신들 일이니 그렇죠. 벌기하시오. 네, 그렇죠. 이런 메시지다. 왜냐하면 오늘 저분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물론 이제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런 말은 했지만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런 법관들이 말씀을 상처를 하셨고요. 받았다. 맞아요. 그 전문에. 얘기 했어요. 예. 그리고 법관들을 믿어달라 국민들. 믿어달라. 그리고 예. 이 사건 관련해서 법관들은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말을 믿는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예.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고 예. 우리 판사들도 이와 관련된 판사들도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잘못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아랫사람들의 책임이었고 당시 아랫사람들. 아 그런 뜻입니까? 네, 다시 그렇죠. 한번요. 다시 왜냐하면 한번요. 이 제가 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반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는데 나중에라도 만일 그 판사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네. 라고 한 이 말이 그렇죠. 자 다시요. 만일 그 사람들에게 그 판사들에게 과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란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앞에 부분 좀 빠뜨리셨는데요. 이 사건 관련 법관들은 이게 주어예요. 이 사건 관련 법관들은 자기네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했고 예.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거는 내가 상관으로서 잘못한 부덕의 소치니까 책임지겠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아랫사람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잘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한 게 아닌 것을 밝혀지더라도 그건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다만 난 상관이었기 때문에 예.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지만 실제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우회죄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혹시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만약에 책임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관련된 법관들, 후배 그렇죠. 법관들이 잘못한 거다.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다. 예. 아, 그러면서 그래요? 법관들에게 예. 우린 지금 검찰과 싸우고 있는 거다. 예.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는 거다. 정신 차려라. 제대로 된 판결을 해라.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이 소명되길 바란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수사하는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모욕이고 치욕이지만 예. 좀 기다려보자. 우리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니네들이 결과적으로 이걸 모두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편견,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봐달라. 이거를 정리해달라. 이런 뜻으로 좀. 그렇군요. 예.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의 거리가 차량으로 가면은 3분, 걸어가도 하나만 걸르면 되니까 5분 이내 거리인데, 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나 한 게 그런 엄청난 함의가 좀 있다라는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은 평소에 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자체에 대한 뭐 법률적 부당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건 다시 잠시 뒤에 여쭤보고 이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 출석 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의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네. 이게 첫째 의미고요. 노 변호사님하고 그럼 결은 그 점은 해석은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는 본인의 억울함, 무고함을 후배 법관들 예. 아직도 이게 사법부에 양승태 키즈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런 이제 후배 법관들을 직접 호소하는 억울함을 예.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도로 보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성명에서 상당히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첫째, 예. 대다수의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있다. 그 말만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저도 이게 일부 정치 판사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러기에 대다수의 법관들은 정말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아니 근데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얘기가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예. 이게 그 부분은 맞고요. 예.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편견과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달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형사재판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형사재판은 첫째 증거재판주의와 두 번째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추정. 이게 양대 축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는 이게 증거 우선주의지 심정 우선주의가 아니고 예. 무죄 추정 원칙이지 유죄 추정 원칙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전직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적용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저는 무죄 추정 원칙, 증거 재판에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해야 된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요. 예. 마지막에 제가 가장 동감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번 사태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사태가 사법부 발전이나 더 나아가서 이게 대한민국 발전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네, 네. 그래야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처벌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나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세 가지 예.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너무 오르신 말씀인데 너무 오르신 말씀은 방송에서는 사실은 하나만 한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듣기에는 당연히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재발되면 안 되는 거고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죠. 자, 문제는 검찰은 사법농단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기소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나는 양심에 비추어서 재판 거래 한 적 없다고 너무나 맞서 있기 때문에 진실 여부가 가장은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궁금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본질로 가기 전에 대법원 앞에서 했다라는 이런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좀 서기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잖아요. 대법원 앞 기자회견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정작 대답은 뜨뜨미지근해요. 그냥 법원에 한번 들렀다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네. 후배들한테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 대법원 기자회견은 예. 사실 부담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현직 법관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메시지. 예. 그래서
이번 재판 개입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도 성립되지도 않는 것이고 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실제로 6월 1일 날 그 놀이터 앞에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도 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은 신성한 것입니다. 라고 맞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맞아요.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재판이 신성한 것인데 어떻게 재판 개입이 있을 수 있고 재판이 개입에 의해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네. 재판 거래 재판 개입이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는데 그날 바로 대법관 회의가 열렸고요. 예. 그리고 12일 날 대법관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리면서 그 검찰 수사 입장을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나자마자 2시간 반 만에 대법관 13명의 전원 공동 성명으로 예.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놀이터 앞 기자회견이 대법관 13명의 공동 성명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이어졌었습니다. 아. 이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한마디만 드리면요. 네, 네. 저기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근무했던 대법원에 들렀다 가고 싶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약간 좀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뭐 들렀다 가고 싶었던 그런 말투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마음을 감추고 다른 그냥 저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저 말은. 네, 네. 근데 왜 저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뭐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왔었어요. 미리. 예. 그랬는데 그거를 변호인들에게만 이제 뭐 좀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장하고 사전 조율 없이 현재 대법원하고 조율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네,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 이거 매우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계속 나왔고 네. 그와 관련해서 이쪽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이렇게 예. 우리가 하면 좀 부담스러워할 것이니까 그것을 좀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냥 내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혹은 뭐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 예.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들렀다 가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게 된 겁니다. 예. 요거 좀 어차피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죠. 서 변호사님. 아무나가 대법원에 들어가서 로비에서 기자회견하겠다 하면 절차 있죠. 그런 게 아무나 할 수 없죠. 대법원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로비가 허락한다는 아니고 얘기는 뭔가 신청서 같은 걸 내야 됩니까? 뭐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없고요. 근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거 안 했죠. 전혀 안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정문 밖에 어허. 로비가 아니고요. 예. 정문 앞인데 저는 이제 이걸 크게 부당하다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도 의문 아닙니다. 물론이죠. 검찰요. 예, 물론이죠. 자, 그렇다면- 포토라인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언론도 그거를 시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기자한테 심정을 밝히는 게 예. 골목에서 하든 놀이터에서 하든 청와대 앞에서 하든 예. 그럼 이게 앵커님이 만약 소환될 때는 방송국 앞에서 하겠다. 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거는 제가 본인의 검찰에 자유. 소환이 왜 돼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 이게 MBC 사장이 소환됐는데 예. 나는 이게 평생 MBC에 있었는데 이 문제로 예. MBC 문제로 내가 소환됐다. 그렇다면 예. 이게 MBC 예. 앞에서 후배들한테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그렇게 비난할 문제인가? 아하. 이런 생각 들어요. 이 부분 제가 한 가지 예. 말씀드리면 그러면 과연 MB 사장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자기 근무처에서 기자회견 안 했느냐 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가 재판하는 게 아니고 MBC 기자들이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대법원이라는 곳은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이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판사들이 재판하는 곳에서 내가 전직 대법원장이었고 당신들 그 위에 수장 아니었냐 네, 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아하. 청와대나 MBC 건물 앞과 네. 이 대법원 건물 앞은 너무나 차이가 예. 큰 겁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 법관들에게. 그리고 원래 그런 식으로 자기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 앞에서 기자회견 안 하는 이유는 예. 사실은 본인이 좋은 일로 이게 기자회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의자로서 수사받으러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이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오히려 망신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걸 넘어서서 나는 부당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메시지 전달의 방식이
당대 최고의 법률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법률적 판단과 계산을 뛰어넘어 정무적 판단까지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걱정하신 대로 제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검찰 불려갈 일 있으면 SBS 앞에서 기자회견 같은 거는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되죠. 예. 예. 안 하고 그냥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겁니다. 예.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몸담고 있던 그럼요. 회사의 후배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자 그러면 제가 괜히 의문의 일패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정작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사들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판사들이 여기에 인터뷰할 리가 없죠. 그렇죠. 다만 판사 내부의 코트넷이라고 하는 내부 통신망에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온 글 좀 저희가 좀 따왔습니다.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 해서 후배 법관들에게 무조건 부담 가지고 유리하게 재판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게 어차피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르게 판단할 거로 저는 믿고요. 네, 판사들은 뭐 그런 것 같지만 어찌됐든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동의는 하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메시지를 보세요. 정말 이게 하나하나 구절구절 볼 때마다 고도로 예. 정말 법조인으로서 예. 고도로 이게 계산된 발언을 하나하나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다 분석했지만 네네. 그렇다면 저는 이게 포토라인의 기자회견은요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가장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장소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긴요. 그 점에서는 예, 이게 저는 신의 한 수로 네. 아주 이게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어떤 목적인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굳이 기자회견 장소를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을 선택했구나.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법률가답게 좀 법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저런 행위들은. 정치적 메시지 뭐 이런 건데 야, 대법원장답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고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법원에 사법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유불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질로 좀 가보죠.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이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법률가로서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자 쟁점 정리 좀 할게요. 재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권한 남용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주장의 요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 혐의가 4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범죄 범죄 명의로는 한 6에서 7가지 정도 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뭐 너무나 많으니까 40가지를 검찰에 문제 삼고 있는 걸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딱 하나만 먼저 고른다 하면은 뭔가요? 강제징용 프레임 짜서 재판 시나리오대로 했다 이 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예. 청와대 당시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 예. 저기에 그 당시 그 일본 쪽 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이라고 하는 법률 회사와 개인적으로 만났다.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네. 이 재판 거래 의혹을 훨씬 더 증폭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것이냐 아니냐 저런 식으로 재판 거래를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저기서 확인해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제 그러한 종류의 재판 거래가 있었냐. 재판 거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행해졌었느냐. 네. 그리고 실제 그런 식의 행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원래 할 수 있는 직무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행위이냐. 또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인해서 실제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지금까지 나온 것에 의하면은 뭐 대체적으로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또 대체적으로는 부당하게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과 만나서 뭔가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는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될 사건을 막 오랫동안 끌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여기서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법원장이 그 사건의 뭐 주심도 아니고 예.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자도 아닌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기를 연기하고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느냐. 그게 예.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이에요.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일이 엮여 있어서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실까 싶어서 제가 높아심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거는 팩트죠. 그렇죠. 그건 확인됐죠. 본인도 그건 인정하죠. 그렇죠. 압수수색해서 결과가 나왔죠. 예, 나왔죠. 자, 부적절하죠. 김앤장이 그 당시에 일본 측 대리를 맡고 있는 실을 데니까. 예.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퀄 재판 거래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쟁점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만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건 맞지만 예. 그게 법에 문제가 될 만한 처벌 대상까지 되느냐.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만났다라고 해도 예컨대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그냥 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 딴 얘기를 우리는 할수 만났는데 있지만 업무 얘기 안 했다 이러면 또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아. 그 문제는 압수수색되어 있는 그 조서에 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 사건을 끌고 나갈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봐라. 이걸 가지고서 이런 계획하에 만났으니까 당신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은 그런 서류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거라는 그 거죠. 부분이 쟁점이다. 예. 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미 구속돼 있는 그 밑에 행동대장 역할로 비난을 받았던 임종원 전 차장이 네. 맞다. 다 맞는데 부적절했다. 근데 이건 죄는 아니다. 이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 전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 법관들의 주장은 예. 그런 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원래 했어야 될 행위도 아니고 네.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에 이르기까지는 아니다. 다만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 그건 예.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있습니다. 그 대목부터가 이제 법률적 쟁점이라고 그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들으면서 어느 쪽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실 거고 어느 정도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서기호 변호사님한테 그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하실 말씀이 많을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서기호 변호사님, 전후 상황을 맥락을 검찰에 이 기소된 내용을 보면 기소가 아니라 아직 기소는 안 했으니까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강제징용 판결을 전후해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와 외교부가 막 만나고 이거 논의하고 한 거는 다 사실관계가 드러났어요. 네. 이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적절하기는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범법을 저지른 건 없다. 대한민국 죄에 어디에 그게 그 죄로 기록돼 있느냐?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재판 거래라는 표현이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등장을 했고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확 와닿는 표현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예. 법률적으로 보면은 재판 거래보다는 예. 재판 개입에 의한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라고 예. 할 직권남용죄라고 할 때는 재판 개입한 부분이 사실은 직권남용죄 핵심입니다. 재판 거래는 일종의 그 기초 사실 정도, 그 전 단계 또는 어떤 동기, 목적 네. 이런 차원이고요. 예. 그래서 이 강제징용 사건에서의 재판 개입, 즉 직권남용죄의 핵심도 어디에 있냐면은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심인 김용덕 대법관에게 예. 이 사건에 이 잘못 처리되면은 예. 어떤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김용덕 대법관이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이 재판 잘못 다루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기호 변호사님 해석대로라면 그 행위 자체가 재판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직권남용죄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면서 대법원 재판의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재판의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이중적인 그 지위 그리고 예, 이중적인 예. 권한의 두 가지의 측면을 한꺼번에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말을 김용덕 대법관에게 할 때는 그건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김용덕 대법관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자기 밑에 재판연구관에게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덕 대법관,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기초해서 직권남용죄 재판 개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재판 개입의 결과로 재판장들이 영향을 받아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뻔한 지금 재판연구원에 대한 이제 연구 논리 개발을 하도록 지시까지 했던 상황까지 나왔다. 네. 정리 좀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리라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실질적으로 재판에 무슨 개입할 만한 어떠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판에 개입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다. 직권남용 원천 불가다라고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대법원장은 뭔 소리냐.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거 자체가 개입이고 실제로 그걸로 영향을 미치면은 그게 재판 개입이 되는 거고 그게 직권남용이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아하,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좀 반박을 하면요. 예. 저는 이제 그 직권남용죄 있잖아요. 이걸 이게 검찰이 너무 남용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게 검찰이 아무데나 직권남용 갖다 붙이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직권남용은요. 예. 법의 외견상은 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네. 그게 국익이나 국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개인이나 예. 아니면 이게 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재판은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은 판사의 정권, 다른 누구도 재판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양심에 따라 이게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재판에 개입했다. 예. 그러면 뭐 협박이나 강요는 몰라도 직권남용이 안 되는 게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예. 사법행정권하고 재판권은 엄연히 다른 권한입니다. 전혀 이게 별개의 권한이죠. 예. 이걸 남용해서 이걸 침해한다? 그건 이게 법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저는 이제 이 강제징용 판결이 엄청나게 중요한 외교적인 파장을 가져오고 국익이 중요한 판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비처럼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는. 물론 이제 저도 오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이게 시간을 끌은 거는 저도 잘못됐다 봐요. 네. 그러기 결론적으로는 인용해 주지 않습니까? 전화비처럼. 예. 따라서 이게 과연 범죄로까지 부적절하지만 범죄까지 볼 수 있는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재판 거래하려면요. 그 상계의 지국장 기억납니까? 예. 그분이 이게 뭐랬습니까? 세월 7시한테 정윤회하고 네. 미래설까지 이게 주장했다가 그랬었죠. 재판받았죠. 네. 그럼 이게 법원에서 거래하려면 야, 이 사람을 이게 법정 구속해서 처벌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겠죠. 근데 그건 무죄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양심에 따라.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저는 재판 거래 증거가 있는가 이런 아하.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요 대목에 대해서는 두 변호사님의 의견도 워낙 첨예하게 맞서 있고 검찰과 피의자로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발만 좀 더 들어가 보죠. 노영희 변호사님. 자, 법률적으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실체적 진실로 재판 개입을 했다 안 했다로 좀 나서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기가 어렵고 어렵다. 이런 건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 진실은 서로 양심에만 있으니까 그럼 논외로 그렇죠. 치고 네, 모르죠. 법리적으로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다라는 어떤 메커니즘은 없지만 서기호 변호사님 해석대로 뭔 소리냐. 회사의 회장님이 뭐 인사권 당연히 없지. 인사권은 해당 본부장들이 임원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야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말만 해도 다 알아서 착착착착착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공식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최고 정점의 대법원장의 의지가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맞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분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얘기 무슨 이 얘기냐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부라면 정말 고민스러운 상황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자 개연성은 무진장 높은데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대한민국에 재판 거래죄라는 거 없죠. 네. 재판 개입 금지법이라는 거 없죠. 네, 그렇습니다.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돼 있는 법이 없어요. 네,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그래서 다 따져봤더니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직권남용 네, 그렇습니다. 권리 행사예요. 자, 그럼 직권남용 권리 행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 떠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찬반을 떠나서 법률가로서 이거 쟁점 됩니까? 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예. 그동안
법원에서 너무 좁게 해석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 그동안 판례가 기본적으로 판례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예. 그 이유가 예. 판사들 스스로가 이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권력자들이 범한 범죄거든요. 피의자들이 다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네요. 힘 가진 힘 가진 사람들한테 사람들입니다. 적용되는 법이니까. 특히나 그 기관의 제일 높은 장 네. 이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게 주로 직권남용죄죠. 하급 공무원한테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 판사들이 특히나 대법관까지 가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권력자들이다 보니까 이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일 더더욱 관대합니다. 우리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뭐 대법원장과 뭐 법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거를 유죄로 해버리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칼을 꽂는 거다. 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법리적으로 무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직권남용죄에서 핵심은 정말 우리 국민의 상식에 기초해서 해야 됩니다. 권한을 남용하면은 그럼 죄로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 권한을 남용한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죄는 아니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권한 남용 행위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 말은 안 맞는 게 잠깐만요. 예.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저 국민 입장에서 비법률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안희정 지사가 위계는 있었는데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1심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그런 논리를 적용을 했잖아요. 자, 직권은 있었는데 이건 남용은 아니다라는 요 논리. 그거는 상식에 반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그 하겠습니다. 부분은 잠깐 이제 앞에서 이제 소두로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요. 예. 법률적인 이야기만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사법행정권과 재판권은 별개 권한이라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네네. 제 주장은 사법행정권과 재판권이 별개의 권한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예. 지금 현재 대법원의 구조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하나의 한 몸입니다. 합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결국은 판사들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사법행정권과 재판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은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직제상으로는 대법원장은 재판에는 개입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은 외형상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판결문을 우리가 쓸 때요. 예. 지무 권한을 이제 인정하려고 하면 서기호 변호사님 주장에 따라서 판결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인 뭐 양승태는 나 김용덕이라고 하면 예. 김용덕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말을 해서 나는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남용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이건 판결문을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판결문을 쓰겠냐고요. 예, 그건 안 아니죠. 쓰잖아요. 예. 그러면 판결문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재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직무의 범위와 권한은 무엇이고 예. 대법원장은 원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내가 그래서 영향받아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판결문에 표현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바로 섞여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것을 의미하는 없다. 거예요. 예. 서기호 변호사님은 이 법 이전의 상식과 현실의 영역에 지금 문제를 지적하신 거고,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상당히 크다. 결국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저 끝까지 하시죠. 예. 하시려던 그다음에 말씀을. 이제 재판 거래 내지는 외교부와의 관계, 외교부 관계자를 만난 거, 그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뭐 이런 얘기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고 한 행위들이 네. 다 이 재판 개입 직권남용죄에 그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용덕 대법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뚝 던졌다고 하면은 네. 그거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시작된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네. 또 대법원장이 직접
김현장 변호사를 또 만나고 또 의견서 제출할 수 있는 다 규칙이 개정되고 코치해주고 네, 코치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직권남용죄. 예. 자, 서 변호사님. 자, 반대로 대법원장이 김현장 만나고 임종원 차장이 외교부에다가 이렇게 의견서 쓰라고 코치해주고 그다음에 김현장 의견서도 막 가필까지 해주시고 또 그 시나리오대로 재판은 진행이 됐고 이런 정황 증거들 자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면 뭐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국민적 불신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이 대목은 검찰은 입장이 어떻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입장이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이거 법적 책임하고요. 네. 도의적 책임은 다른 거예요. 또 이게 법하고 상식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도의적으로 부적절하고 상식이 반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제형 법정주의, 모든 게 범죄와 형벌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대로 처벌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조금 전에 한번 봅시다. 대법관의 인사권이 대법원장한테 있습니까? 대법관 이게 임기 6년 하면 이제 법정이 끝났어요. 네. 이게 대법원장이 대법관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이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통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직권남용이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법리적 논거가 거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게 직권남용이요. 직권남용만 되는 게 아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예. 이 말이 이게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입증이 쉬우냐고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정교조, 통진당, 설령 좀 이게 전화를 해서 개입했다 칩시다. 네. 그렇지만 이게 판사가 나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 양심으로도 정교조는 불법이고 통진당은 해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뭔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한 게 없죠. 네. 이런 이게 내심에 아까도 이게 판결은 내면의 어떤 고도로 내부의 양심의 해석이 작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어떻게 법의 잣대로 입증을 합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참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으실까 싶은데 다 떠나서 법과 상식이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법과 상식은요. 예. 일단 이게 상식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거는 법이 맞춰가는 건 맞아요. 상식을 좀 어렵게 쓴 게 법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항상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게 그 상식만 가지고 처벌하면요. 예. 그거는 이게 재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반하는 거고요. 근대 사법의 가장 대원칙이 재형법정주의예요. 예.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도 예.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법과 상식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보면은 건전한 평균적인 일반인의 상식이나 정의관념 예.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어떤 판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죄라는 게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뭐 적용해가지고 처벌한다면 그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지만 네. 직권남용에서 이 남용의 범위가 어떤 거냐, 어떤 게 남용이냐라는 결국은 것을 해석의 문제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영역이다. 국민의 상식이나 정의관념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노영희 변호사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직권남용 범위로 보세요?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사안은 실질적으로는 직권남용의 사례가 맞다고 봐요.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해석이 가능한 네, 사례다. 네, 그렇지만 네. 근데 제 말에서 그렇지만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과연 이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가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거는 매우 어렵다고 봐요. 매우 어려운 왜냐하면 상황이다. 일단은 실제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따지는 것도 매우 어렵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인정된다라고 사법부 스스로가 그거를 자인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누워서 침뱉기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건 매우 어렵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노영희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직권남용 적용 가능한 사례라고 상식선에서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적용돼서 처벌될까라는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보신다. 자, 그러면 뭐 이제 검찰 출석해서 조사 시작했는데 전망 좀 미리 좀 해보죠. 서정욱 변호사님, 검찰 기소하겠죠? 저는 이게 검찰이요. 예. 구속영장까지는 청구할 걸로 봐요. 영장 청구는 무조건 한다. 된다 보신다. 그러나 이게 법원에서 기각될 걸로 봐요. 그런 게 왜 그러냐? 예. 그 전에 이미 고영한, 박병대 두 분이 이게 영장이 기각됐죠. 아하, 근데 예. 연결고리가 예. 항상 이게 연쇄 교사, 연쇄 범죄에서 연결고리 끊겨버렸잖아요. 근데 끊겼다. 어떻게 대법원장을 입장해서 예. 항상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기본 요건이고. 그리고 이제 도주는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은 그렇다 치더라도 범죄 소명이 과연 됐겠는가.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청구는 99%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 왜 안 할 수는 없어요, 검찰이. 네. 그러나 이게 법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똑 떨어지게 지금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뭐 저 해석 빼고 전망만 여쭤보죠. 서기호 변호사님, 그 저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이고, 뭐 저도 전망은 예. 일치합니다. 다만 제가 영장 청구할 거다. 그러나 기각될 거다. 예, 다만 예. 그래도 20% 정도는 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은데요. 어디에 기대를 하세요? 첫 번째는 박병대 대법관과 달리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도 보듯이 예. 굉장히 판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그럼 또한 저게 더 독이 될 거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20% 정도는 존재할 수 20%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원래 박병대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상당히 신망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 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 관련해서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예. 많은 판사들이 존경하는 편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심지어는 박병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뭐 소장파든 또는 뭐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든 근데 구별하지 않고 예, 예, 되게 예. 잘 지내왔고 예. 아니 박병대 전 대법관님 훌륭하신 거야. 뭐 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판사들한테 핵심 이슈가 존경하는 선배냐, 존경하지 않는 선배냐가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느냐에 관련된 부분과 별개로 예. 이게 성립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하. 좀 그런 영역도 포함됩니다. 자, 어찌됐든 서기호 변호사님조차도 영장은 청구될 거다. 그러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조치 때문에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은 약간 좀 높다. 자, 이렇게 전망하시네요. 희망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네. 노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또 네. 청구된다. 그러나 저도 청구된다 당연히 기각될 기각된다인데 거다. 저는 전직 판사였던 서기호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예.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나 느꼈어요. 어떤 거요?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존경한다고. 그 사람이 뭐 잘못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했냐 안 했냐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 그거는 저는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좀 궁금한 영역이기는 한데 판사들이 영장 발부를 할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니냐를 감안합니까? 본인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말이 자꾸 끊기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실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네.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영향 미친다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죄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죄질이 어느 정도냐. 예. 그리고 이 사람의 나중에 뭐 개선 가능성 또 네. 재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재량의 영역이 있거든요. 예, 분명히. 예. 그런데 많은 판사들이 이런 거를 질문하면 당연히 그런 적 없다고 하죠.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직 판사 출신으로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고려한다고 사실 고려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저는 우리나라 법원의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예. 솔직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인정은 안 합니다. 예. 전관예우 있다라고 국민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관예우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죠. 예.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정관예우는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그 다음에 이거 정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없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정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근본 조치를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결이 재판에 다른 대한, 그렇죠. 결이 다른 얘기지만 사법부와 판사가 나도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거를 투명하게 밝혀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뭐 지금 신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한 영역이라고 신의 자꾸. 영역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아까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번 놀이터 기자회 때 재판은 신성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재판은 인간인 판사가 하는 것이지 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 자꾸 우리나라의 법원의 재판을 신성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 개입이 있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간의 시각으로 임종원 전 차장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까지의 그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인간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보죠. 맨 밑에 있는 임종원 전 차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법적 단죄를 받고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 자, 받고 있죠. 나는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시켜서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임종원 전 차장의 주장은 예. 실제 본인은 그런 일 한 것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난다. 예. 나를 구속해서 재판까지 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 실제 그 윗선들이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저분은. 안 하고 예. 있는 바람에 예. 중간에 연결고리가 다 되는 끊어진 박병대 거예요. 전 대법관과 예. 고영한 전 대법관에서 수사는 끊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원 전 차장 간의 관계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예. 임종원 전 차장이 이 사건이 처음에 문제가 되니까 옷을 벗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A라고 하는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제 방도 주고 수천만 원을 지급받는. 거기에 들어가게 해준 게 박병대 전 대법관이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지금 그 세간의 추측이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점은 임종원 전 차장선에서 이미 끊어졌다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 법조계에서는 저 선에서 맨 아래 단계에서 수사는 끊어졌다고 그렇죠. 보는 왜냐하면 수준이군요. 저분이 어느 정도 입을 열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위법관이 어떻게 예, 구속이라고 예. 하는 걸 견딥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견뎌내고 있어요. 저 아, 임종원 전 그래요? 차장이.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 끊어지고 예, 있다는 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해서는 세 분 변호사님이 지금 적당히 지금 이게 앞으로 전개될 이 예측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동의하고요. 현재 임종원 그러니까 저분은- 끊어졌다의 수사가 예. 여기서 끊어졌다에 임종원 동의하신다. 저 분은요. 예. 현재 그 묵비권을 범죄에 대해서는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고리 끊어진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수사 보면서 꼭 제가 이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관익의 그 사법 개혁을 행정부의 일개 부서인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게 맞냐? 저는 이게 검찰이 그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일개 부서인? 행정부의 일개 부처, 예.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 예. 관계의 사법 개혁을 주도한다고 온데게 100여 명의 판사를 불러서 이렇게 수사하는 게 맞냐? 예.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는 게요.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청와대 비서실마다 춘풍추상이라고 써놨죠. 예. 근데 이 검찰의 행태를 보세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춘풍처럼 이게 봄바람처럼 이게 아주 부드럽죠. 근데 이 죽은 권력, 이미 양성태 대법관도 죽은 권력입니다. 죽은 권력 앞에는 이게 추상같이 엄하게 지금 이게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 특수부 검사를 모두 투입해서 판사들 털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놓은 게 뭐 있어요? 강제징용 하나 늦어진 거. 예.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사법부 개혁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게 돼요. 우리나라 사법부에 살아있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예. 이분은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해도 외부 개입을 다 막았거든요. 우리 사법부 역사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5차까지 사법 파동이면서 네. 외부에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게 검찰이 이거 주도하는 건 전혀 안 맞다. 이 말씀을 꼭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검찰의 칼을 빌어서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자, 근데 판사- 무슨 사법개혁입니까? 예, 뭐 검찰이 이거 오늘- 사건에 대해서 실체 관계를 확인하고 잘못한 것을 지금 그 수사에서 밝혀서 재판에 넘기겠다는 거지. 이게 무슨 검찰 일개 부처라고 말씀하신 그 검찰이 뭐 사법부 전체 대항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네. 4차 사법파동권이 있었는데요. 법원 내에서 자정의 노력이 있었던 사법파동은 이런 재판 개입에 관한 것들이 아니고 그렇죠. 대법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또는 대법관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거냐에 대해서 예. 다른 의견들이 제출되면서 사법파동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재판의 개입이 이루어져서 재판의 결과가 왜곡됐습니다. 예. 강제징용 사건의 피해자들이 곧바로 재상고된 뒤에 3, 4개월 만에 상고기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을 5년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로 네.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권이 예. 바뀌고 나서. 예. 예. 그리고 원세훈 사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1심에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는 증거를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판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미 그때 정확한 결론이 났을 났을 만한 사건들을 이 재판이 왜곡돼서 재판 결과도 달라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재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 엄청난 문제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이번 기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법부 수장이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부 수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법부 수장은 바닷속으로 저는 처박아야 된다. 왜냐? 수장을 수장시켜야 된다. 예, 사법부 수장은 이라는 표현은 수장시켜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법원은
개별 재판장의 독립된 재판의 연합체이지 예. 사법부 수장이 군대식 조직으로 이끄는 곳이 돼서는 안 되는 안 거거든요. 된다. 수장이라는 예. 표현은 군대에서나 쓰는 표현이 예. 아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예, 너무 예.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법부 수장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 사태로 벌어진 겁니다. 네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론의 주제가 사법부 개혁의 바람직한 형태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큰 덩어리죠. 그건 다음 기회로 좀 넘기도록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아주 맞는 얘기다라고 다들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고 사법부 수장은 이번 기회에 저도 그러면 같이 수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 같아요. 공감 갑니다. 예. 자,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아서 노 변호사님이 간략하게 이 사건 진행 상황, 자 수사는 분명 현실적으로는 끊어진 것 같다라고 전망까지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럼 어떤 수순 거쳐서 어떻게 간다라고 한번 시나리오 한번 써주시죠. 그러니까 검찰은 원래는 오늘 한 번만 소환해서 정리가 끝날 거라고 원래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더 불러요? 100쪽짜리 질문을 지금 만들어냈다고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준비를 오랫동안 심도 있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100쪽 다 소화하려면 하루에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오늘 밤을 거쳐서 밤샘 조사까지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밤샘 조사는 거부할 것으로 보이면 예. 그러면은 한 번 더 오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가지고 아마 뭔가 조금 상의를 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는 사실 마무리 수순이거든요. 예. 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을 한 번 더 불러서 이미 조사 끝났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소 제기하는 것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남죠. 근데 네. 영장 청구해서 발부 안 될 거라고 검찰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이미?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청구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 걸로 보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안 되면 재영장 영장을 재발부하건 재발부 신청하건 이러지 않고 예. 아마 그냥 그 기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 한 번 더 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한 왜냐하면 번에 이게 끝날 거다. 지금 검찰이요. 예. 전직 대통령이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 그랬어요. 아하. 근데 전직 대통령 중에 2번 부른 경우는 없죠. 없다. 오히려 이게 대통령은 여러 번 포토로 했었지만 대법원장이 검찰에 수사받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 이후에 사상 초유입니다. 네. 따라서 이게 저는 100쪽이 있어도 어차피 이게 기억 안 난다 하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오늘 좀 늦더라도 오늘 중에 마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말씀대로라면은 영장 청구 시기는 좀 빨라지겠네요. 오히려. 보통은 이제 수사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아마 결론 내리겠죠. 다음 주 정도에는 그럼 그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전망은 많이들 하셨고. 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저는 이제 몇 차례 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몇 차례 갈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예. 전직 대통령과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기존의 전직 대통령들은 이미 밑선에 그 아랫선의 수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밝혀졌고 아하. 마지막 확인 장부만 남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 쉬웠습니다. 왜냐 판사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 해줬습니다. 네. 영장 발부 잘 해줬고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발부를 해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 제대로 확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위에 예.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확인은 딱 하루만 해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처음부터 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을 해버려가지고 아하. 핵심적인 물증을 확보가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진행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겨우겨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한두 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고 아직도 확인해야 될 게 더 많은 것이죠. 예, 네. 법률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소환 조사가 돼야 될 상황이다. 이런 법원을 전망. 어떤 일부러 망신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예. 법원에서 판사들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좀 많다. 네, 네. 혹시 거기에는 무슨 희망이나 이런 거 섞여 있는 전망은 아니시죠? 요거는 객관적인 객관적 전망이 그렇다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이재명 지사 재판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안희정 전 지사 2심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시간은 없지만 1분씩 드릴 테니까 정리만 좀 하고 가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 먼저
저 이재명 지사 얘기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대장동이랑 검사 사칭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하대요. 판사들이 무죄 내줄 거라고. 네, 그거는 사실 법리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나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뭐가 위험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위험한 거는 강제 입원인데 친형 강제 네. 입원 부분은 왜냐하면 당시에 25조 3항이 원래 정신보건법 25조 3항이 의사 진단이 있으면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지금 바뀐 거는 대면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바뀐 거예요. 아하. 근데 당시에는 대면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예. 없어도 대면해서 진단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기본적인 상식이었다. 검찰 주장은. 그런데 당신이 변호사면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고 대면하지 않고 그냥 서면 진단만 한 걸 가지고 입원시키려고 했으니까 문제다. 네, 그리고 관련 그렇군요. 공무원들 너무 직권남용해서 푸시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한 증인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위험할 그래서 수 그게 있다. 위험할 가능성이 조금 언제 있다. 끝나요? 이 재판은? 근데 현재 6개월 안에 모든 게 정리가 되기 6개월 때문에 안에. 실질적으로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벌써 지금 14일도 있고 또 며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뭐 이제 3월 정도? 3월이면 결론 네, 난다. 3월, 4월 정도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그때쯤 되면 또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보죠. 서정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넘었긴 했는데 안희정 2심 구형 나왔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안희정 재판을 한마디로 하면요. 새로운 이게 증거는 없어요. 그러게 기존의 증거나 기록을 가지고 예. 과연 이게 현 재판부가 어떻게 다시 판단할 것인가. 예. 이런 이제 법리 판단만 남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증거가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대로 이게 기각되지 않겠나. 네. 이런 전망이 많지만 네. 저는 이게 얼마든지 해석의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반반으로 봐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시는군요. 이게 5대 5로 봅니다. 5대 5로 본다. 예. 구형량은 징역 4년이죠. 예, 그대로 1심도 징역 4년 구형됐는데 무죄됐고 예. 2심도 4년 구형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반반이다. 좋습니다. 이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이게 결심했잖아요. 네, 선고 결심했으니까 나왔어요. 예. 그럼 이제 금방 나오겠네요. 이거 나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과 관련된 사법부 개혁까지 크게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석희 선수에 대한 이 상처, 어른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막막합니다. 구속돼 있는 조재범 전 코치 말고도 빙상계에 심석희 선수와 유사한 성폭력 사례가 최소한 2건 확인됐다. 이런 주장 나왔습니다. 가슴이 또 한번 먹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출신 여준영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에 떠도는 성추문을 듣고 확인한 결과 또 다른 성폭력 사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성폭행도 많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나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본인들만 피해받고 바뀌는 게 없다라고 많이 느끼셔서 젊은 빙상인 연대가 확인했다고 말한 추가 성폭력 혐의는 2건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2차 피해가 우려돼 신분 노출을 망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큰 이슈가 돼버려서 뭐 약간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생각이 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모르는 것 같고. 취재 결과 가해 혐의 코치 2명은 모두 전 국가대표 지도자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 시절에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래야지 또 제2차, 3차 이제 피해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고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느끼는 게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잠깐만 그만두고 나가 계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항상 봐왔기 때문에 젊은 빙상인 연대는 피해자들이 이제라도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피해 사실을 알려 더 이상 스포츠계의 폭력 가해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추가 확인 중인 사건도 더 있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분노를 넘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슈 따라잡기에서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어른으로서 예. 이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곧 나중 문제인 거고, 자, 우리가 해야죠. 이러고 이제 상처 치유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건부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2건 더 있다라는 게 조재범 코치가 저지른 그게 2건이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피해자와 다른 가해자가 최소한 2건 더 있다 이런 얘기네요.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빙상인 연대라고 그래서 예.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한 2개월 정도 그 우리가 작년에 미투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 빙상 종목에서의 이런 그 성폭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한 5-6건 정도가 본인들이 파악이 됐고 그 중에서 한 2-3건 정도는 고발할 의사가 있는 걸로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구체적이고 또 어떤 증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그래서 젊은 빈상인 연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조재범 전 코치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다. 뭐 예, 이런 예. 취지의 그 어제 발표였습니다. 예. 아직도 피해자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뭐 이제 저 문체부에서 예. 예, 거기 그 노태강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는 체육계 안에서의 폭력이 만연돼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뭐 제도도 만들었는데 성폭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죄송하다라고 예.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성범죄가 암수범죄가 많죠. 그러니까 숨겨진 범죄가 그렇죠. 많은데 예. 그런 걸 암수 범죄라고 하죠. 예, 뭐 그거는 이제 뭐 이해는 하는데 피해자들이 용기 있는 폭로를 요청을 했어요. 예. 노태강 차관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서 보면은 피해자 다움이 부족하다라는 게 그 네. 대법원의 법원의 입장이었잖아요. 맞아요. 뭐 예, 언론들도 예. 좀 그런 피해자 경우가 있고. 다움. 이거 이거 정말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그쵸? 뭐가 피해자 다움인 겁니까? 어떻게 해야 피해자 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걸리고 정말 뭐 수치스러워하고 뭐 그 가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 다녀야 되고 아니면 다니던 직장을 울고불고 그래야지 피해자 다움입니까? 그렇죠. 그건 뭐 아니잖아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든가 일을 예. 그만둬야 된다든가 그런 거를 그런 피해자 다움이라는 거냐. 예.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이겨내고자 계속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 가해자랑 부딪히면서 내색을 안 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피해자 다움이 아닌 거냐.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또 용기도 또 요구하는 게 요구를 아닌가. 해요. 예, 예.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아직도 우리가 인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언론계와 이 법조계가 우리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더구나 지금 체육계는 문제가 예. 이런 이제 코치의 경우에 조재범 전 코치의 경우에 뭐 이제 실적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폭로를 했을 때 네. 이런 코치가 제명이거든요. 성폭이 예. 사실로 확인이 되면 영구 퇴출돼야죠. 예, 체육계 안에서는 예. 제명 조치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선수들 쪽에서 가끔 그 코치가 실력이 있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만약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괜히 우리 애만 코치를 잃어버렸다라는 예.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순전히 이기심에서의 그 기원하다기보다는 그 코치 쪽이라든가 가해자 쪽에서 나오는 압력들이 있는 거죠. 이러면은 예, 팀이 예, 해체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저 사람 다시 코치를 못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구조적으로 예, 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체육계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면 어떠냐 금메달만 따면 되지 이 인식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조재범 코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다른 전과나 이 처벌 경력이 있는데도 슬그머니 다시 복귀하는 거 보면 뭔가 대한체육회에서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재범 전 코치의 경우에 이제 승부 조작이 네,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자격 정지가 됐다가 맞아요. 다시 이제 벌금 700만 원형 받았거든요. 예, 그때. 그래서 그 정지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복귀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빙상연맹의 경우에는 파벌이 형성되었고 그 파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문제가 있어도 계속 등용이 되고 했던 네, 거 아니냐라고 해서 파벌 문제가 또 하나 또 드러나는 맞아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성폭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체육회처럼 좁은 곳은 특히나 종목별로는 아주 좁잖아요. 그 예, 커뮤니티가. 그런 경우에는 그 폭로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식의 면에 있어서도 예.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제가 그게 앞서 안 돼요. 말한 대로 예. 괜한 일로 뭐 코치만 잃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그렇게 된다.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사건으로 돌아오면 심석희 선수의 주장을 그 진술을 봤더니 기가 막히네요. 처음에는 상습 폭행이라고 됐는데 성폭행과 폭행이 동시에 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폭행 끝에 성폭행도 당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폭로가 불거진 이유가 그 선수촌에서 증평 예. 선수촌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것도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언론에 이제 보도가 예. 됐고 대통령 방문 안 됐으면 그 사건도 그냥 유야무야 묻힐 뻔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그럼요. 없죠, 진짜. 예, 예. 그다음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 많이 금메달을 땄다. 심석희 네. 선수가 개인 금메달을 땄다고 했을 때는 그 얘기를 하기가 더 어려웠을 수 어려웠죠. 있겠죠. 예. 가정이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때는 상습 폭행 이면에서 상습 폭행 얘기, 뇌진탕까지 그 결과가 있을 정도의 정말 이러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다라고 네, 해서 아주 그 큰 공분을 샀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심석희 선수가 이 조재범 전 코치의 2심 재판, 그 상습 폭행을 그 판단한 2심 재판에서 그 눈물의 증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폭행에 노출되어 네, 있었는지.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글로만 봤지만 기사에서 네. 상당히 격정적인 토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법조인으로서 좀 갸우뚱한 면이 있었어요. 뭐 좀 뭐랄까 굉장히 맺혀 있는 게 많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상습 성폭도 있었다라고 예. 하니까 저는 좀 납득이 가는 거죠. 단순 폭행 피해자치고는 너무 격정적으로 토로를 해서 이상하다라는 걸 직감을 하셨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 그 뒤에 이런 또 숨은 그 아주 아픔이 있었다고 상처가 있는 하니까 거죠. 트라우마죠. 이해가 가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 조재범 전 코치의 경우에는 뭐 증거도 있다 그러면서 강력 부인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부인하고 있어요. 그걸 또 이 와중에.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래 지금 구속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변호인 측에 의하면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태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아서 수감 중이죠. 예. 이거는 폭행만 가지고 징역 10월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 선고가 미뤄졌다라는 얘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습 폭행으로 기소가 돼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여기에 피해자가 4명입니다. 선수가 예. 4명인데 이 중에 1심에서는 1명하고 합의가 됐어요. 1명과 합의가 됐는데 그 법정 구속이 됐고 법정 구속이라는 건 선고하면서 그대로 예, 예. 구속시키는 네. 거예요. 그리고 2심을 간 거예요. 2심을 예. 가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2명의 피해자와 더 합의를 해서 또 합의를 합의서가 하고. 제출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4명 중에 심석희 선수만 합의를 안 한 안 거예요. 해주고. 그랬는데 이 성폭행 그 폭로가 있고 나서 2심에서 합의서를 써줬던 2명의 피해자가 사실은 내가 합의서를 써준 것도 하도 집요하게 찾아와서 괴롭혀서. 네, 이런저런 걸 부담을 줘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거다. 그리고 이런 이면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과도 진실된 게 아니다. 그럼 법적으로 합의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래서 나는 합의를 취소한다. 그래서 합의 취소서를 지금 재판부에 낸 거예요. 냈고. 그래서 2심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선고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데. 이제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지금 변경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네. 선고를 연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더 심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자, 국민적 공분이 큽니다. 청와대 청원에 20만이 넘었잖아요. 네. 물론 재판에 대한 청원이기는 하지만 이거 엄벌해달라 이런 청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달리 보면은 체육계의 이런 그 성폭에 대해서 제도적인 마련을 해라, 예. 대책 마련을 해라라는 그 청원으로 좀 의역을 하는 것이 어떨까. 예. 그래서 이제 네, 뭐 문체부에서도 이런저런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사실적인 인식 전환, 그게 정말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조재범 같은 범죄자가 있었죠. 그게 이제 체조 선수 주치. 주치, 예,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을 했죠. 폭행하고. 예, 근데 그 법정에서만 드러난 그 피해자가 135명인가 135명. 그랬어요. 아마 저기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버지가 그 법정에서 그
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경계를 맞아요. 넘어가서 막 그 예. 피고인을 잡아 끄는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저게 사건입니다. 오타가 아니라 36년이 아니라 360. 징역 360년 맞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 무기징역이 없으니까 뭐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형량이. 저게 이제 주마다 지금 예, 다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뭐 예. 감형 없는 종신형도 있고 또 그 종신형이 아니라 저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몇백 년이 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저는 뭐 종신형이라 봐야겠죠. 국민적 공분만 따지면 우리도 본인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로 모든 것이 확인이 되면 조재범 뭐 징역 10월이 아니라 징역 100년 뭐 이렇게 나와도 국민들 공분을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청법에 해당이 돼요. 미성년자라서. 미성년자들이잖아요. 피해자들이 또 다. 이거는 예. 그 폭행 협박 없이 위력 정도라도 그렇죠. 저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예, 7년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뭐 예로 예. 봐서는 저기 선고될 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심석기 소재된 조재범에 대한 명확한 처벌 정확히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 전체의 성폭력 근절 대책 예. 이거 국회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예, 대한체육회 이거 개편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좀 국회 상황으로 좋아서 예. 한국당이요. 저도 보면서 참 이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그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받고도 어떻게 자유한국당은 지만원 씨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 합니까? 이게 이제 그 피하는 게 나은 대상도 있고 예. 같이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대상도 있는데 자, 상대가 그럼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지만원 씨를 피하자주의입니까? 괜히 이제 괜히 노이즈만 뭐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5.18 그 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제 추천이 3명을 추천을 하게 돼 있죠. 한국당이 몫이 3명인데 지난 이제 그 11월쯤에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때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전에 이제 개인적인 접촉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 했는데 좀 고사들이 많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공모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추천위에서 어느 정도 추스린 상황에서 뭐 오늘 그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만원 씨에 대해서는 추천하지 배제한다. 않겠다. 예. 네. 그리고 무슨 뭐 장성 출신 다른 분을 뭐 추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각 분야별로 해서 3명을 추천한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국당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그 진보 진영대로 너무 강경 쪽에 대해서 부담이 있듯이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도 같은 의미에서의 그 부담 이것이 이제 과연 그 한국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예. 저는 이거는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높이는데 눈이 멀어서 지만원 씨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면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지만원 씨나 이런 분에 대해서 끌려가는 거는 이거는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를 예. 때는 자를 필요가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분명한 거는 지만원 씨 그럼 저 배척된 겁니까? 예, 배제한다고 배제는 공식, 됐다. 예, 나온 그러면 것 또 같습니다. 와서 또 1인 시위 하시고 또 그러겠네요. 김성태 대표한테도 엄청난 욕을 그랬죠. 했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고생은 좀 하시겠네. 자, 정치라는 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또 안타까운 소식. 이 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 극단적인 선택 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 문제를 그 한번 거론을 했죠. 예. 이렇게 그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의 이런 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좀 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히 그랬죠. 읽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택시를 타서 택시 탈 때마다 기사분들에게 여쭤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그러면 그분들도 이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카풀 공유제 뭐 이런 거가 산업으로 발전할 거라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는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다만 대책을 내놔 달라. 이 택시업계 이거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4차 산업은 4차 산업이고 나라의 미래는 미래고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나에 대한 생존권 보장은 좀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해달라 이 요구시죠? 예, 그래서 뭐 면허를 사는 문제서부터 예.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도 좀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지방이 더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이 카풀 제도에 대해서 뭐 시간을 제한을 하자, 네. 아니 총 운행 시간을 제한하자,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각 당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제 택시업 쪽 그 뭐 개인 택시도 그렇고 이제 표가 상당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얼마나 그 강단 있게 결정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한국 국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되겠죠. 같습니다. 예, 또 정부는 이런 거를 잘 해결해내는 게 또 정부의 실력이니까 믿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거 대통령의 기자회견 맞습니다. 각본이 있었습니다. 잡혀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왠지 곤란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각본 없이 마음대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젠 기자들이 익숙치 않은 티가 납니다. 각본이 있을 때랑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싶은 질문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여기자의 질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론이 냉랭합니다. 기조 안 바꾸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의가 없다, 질문이냐, 빈정거림이냐, 비판이 많더군요. 그러나 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표현은 미숙하고 거칠었지만 각본 없는 질문 맞다. 지난 2년간 성적표가 나빴는데 기조를 안 바꾸신다 하니 구체적 계획이 뭔지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자영업자와 노조가 동시 반발하는데 시간이 가면 해결될까요? 대통령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물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대통령뿐 아니라 기자도 단임제입니다. 웬 덕담과 인사는 그리 길고 기자마다 왜 핵심을 훅 치고 들어가지 못하냐. 국민은 이렇게 요구하시지만 어쩌면 일생에 한두 번 질문 기회 얻는 한국 기자와 대통령을 여러 명 겪는 미국 기자가 같이 가긴 어렵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기자도 바뀌는 한국 언론 상황. 웃고 넘길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젊은 현장 기자들 고생 많고 노력 많이 한다. 선배로서 저라도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